자궁경부 전기소작술이 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 이런 법원 판결이 있었죠. 이 판결의 논리가 겉보기엔 꽤 단단해 보이는데요. 그 이면에는 보험 소비자의 상식과 기대가 무너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견고해 보이는 법원 논리의 성벽을 무너뜨릴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포인트는요. 법원이 판단 근거로 삼은 게 정작 가장 중요해야 할 보험 약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약관이 아니면 뭘 근거로 삼았다는 거죠? 전혀 예상치 못한 외부 자료, 바로 건강보험 수가였습니다. 아, 건강보험 수가요. 맞아요. 법원이 이 시술의 건강보험 수가,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한 비용이 한 3, 4만 원으로 네, 굉장히 낮죠. 네, 매우 저렴하고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분류 코드상으로도 이게 수술이 아니라는 점을 결정적인 이유로 들었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계약서인 보험 약관에는 비용이 얼마 이하여야 수술이다 라든가 심평원 코드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 한 줄도 없지 않습니까? 전혀 없죠.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계약을 맺을 때는 양쪽 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기준을 분쟁이 생기고 나서야 갑자기 가져와서 자, 이게 기준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거든요. 아, 이건 계약 해석의 안정성이라는 대원칙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근데 법원 입장에서 조금 변호를 해보자면 수승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할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일반인의 상식에서도 사실 몇만 원짜리 시술을 수술이라고 부르기엔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건 그냥 간단한 시술이지 수술은 아니잖아.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상식적인 느낌을 깨는 게 중요합니다. 법원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려면 건강보험 수가가 너무 낮아서 부당하다 이렇게 싸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외부 기준은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다시 약관이라는 우리 안방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안방으로요? 네, 그리고 약관에 명시된 적재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에 이 시술이 정확히 부합한다는 걸 증명해야죠. 아하, 그러니까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약관 내부의 언어로 승부하라는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원칙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원칙이요. 모든 계약의 해석은 계약서에 쓰인 문자에 근거해야 한다. 이 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강조하는 거죠. 약관에 없는 건강보험 수가나 비용을 끌어와서 수술 여부를 판단하는 건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해석이다. 이건 계약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명확히 선을 긋는 겁니다. 법원이 기본을 어겼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개념을 재설계하는 겁니다. 개념을 재설계한다. 네, 전기소작술을 그냥 전기로 지지는 시술 이렇게 부르는 대신에 전기열이라는 현대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병의 원인이 되는 조직을 근본적으로 태워 없애는 진화된 방식의 적재행위다. 이렇게 새롭게 정의하는 겁니다. 아, 이건 단순히 주사기로 액체를 빨아들이는 흡인이나 바늘로 찌르는 천자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핵심은 칼로 도려내든 전기로 태워 없애든 병변 조직을 영구적으로 제거한다는 그 목적과 결과가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겁니다. 도구가 달라졌다고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법원이 가져온 외부의 잣대와 싸우지 말고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계약서 그 자체에 집중해서 적재라는 핵심 단어의 영토를 넓히는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법원의 논리를 우회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좋습니다. 법원이 약관이라는 계약의 영토 밖으로 나가서 판단 근거를 찾았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법원이 막상 약관 내부를 들여다볼 때조차 마치 한 50년 전 흑백 TV를 보는 것처럼 낡은 시각으로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죠. 네, 바로 수술의 정의를 지나치게 좁고 물리적인 행위에만 한정해서 이 눈부신 의료기술의 발전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약관에 예시로 든 절단과 적재라는 그 한자어에만 매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수술 하면 흰 가운 입은 의사가 메스 들고 배를 가르는
그런 고전적인 이미지만 떠올린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수술은 칼을 안 쓰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내시경, 로봇, 레이저, 감마 나이프. 오히려 칼을 안 쓰고 흉터를 최소화하는 게 더 발전된 기술로 인정받는 시대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현대의학에서 수술이라는 개념은 이미 전기,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같은 다양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최소한의 상처로 병변을 제거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거든요. 법원의 이런 경직된 해석은 결국 최신 기술로 치료받으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아주 이상한 신호를 시장에 주는 셈이죠. 아, 그러네요. 소비자는 아파서 치료받으려고 보험에 들었는데 더 좋은 기술로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보장에서 배제되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착오적인 해석의 벽은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여기서도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수술의 정의를 어떤 도구로, how 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메서드로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why 했고 그 결과가 어땠느냐, 이걸 중심으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아, 도구 중심에서 네, 목적과 결과 중심으로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목적과 결과 중심이라 좀 더 쉽게 와닿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효과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과거에 붓으로 종이에 편지를 쓰던 걸 오늘날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보낸다고 해서 소식을 전한다는 행위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전기 소작술은 칼이라는 낡은 도구 대신 전기라는 발전된 도구를 사용했을 뿐 병의 원인을 제거해서 질병을 치료한다는 수술의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법원의 해석이 얼마나 현재와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비유는 정말 직관적이네요. 도구의 변화에 갇혀서 행위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주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동태적 해석이라는 개념을 주장하는 겁니다. 동태적 해석이요? 네. 보험약관이라는 계약서는 박물관의 유물이 아닙니다. 계약이 체결된 수십 년 전 과거가 아니라 치료가 이루어지는 지금 여기에 의료 수준에 맞춰 살아 숨쉬며 해석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모든 보험 상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발전하는 의료기술을 담아내지 못하고 보장 범위는 계속 줄어드는 심각한 모순에 빠지게 될 거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보험 계약이 시대와 함께 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결국 법원이 과거의 언어에 갇혀서 현대의학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군요. 그리고 이런 보수적인 해석의 가장 큰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고요.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논쟁의 배경에는 약관을 둘러싼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힘의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는데 법원이 이 부분을 간과했다는 점이죠. 네, 바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적용을 너무 쉽게 배제했다는 문제입니다. 이 원칙은 간단히 말해서 계약서 문구가 애매하면 그 문구를 쓴 사람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건데요.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법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건가요? 법원은 약관에 절단, 적재라는 수술의 예시가 있고 또 흡인, 천자처럼 수술이 아닌 것의 예시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명확해서 애매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아, 하지만 그건 뭐랄까 약관을 만든 보험사의 시각에 가깝습니다. 약관을 받아보는 일반 소비자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죠.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일반 소비자는 절단, 적재 등의 조작이라는 문구에서 다른 무엇보다 등이라는 한 글자에 주목하게 됩니다. 등. 네. 의학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등이라는 단어를 보고 칼로 자르거나 도려내는 것과 비슷한 방을 없애는 웬단한 건 다 포함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대라는 거죠. 하긴 그렇죠. 애초에 이렇게 해석의 다툼이 생겨서 법원까지 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 약관이 결코 명확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일리가 있네요. 정말 명확했다면 이런 분쟁 자체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향에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첫째는 보험사의 책임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겁니다. 보험사의 책임이요? 네, 이렇게 말이죠.
보험사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진 전문가 집단입니다. 전기 소작술처럼 새롭게 보편화되는 의료기술이 미래의 수술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시술을 보장해서 빼고 싶었다면 왜 흡인, 천자처럼 전기 소작술, 레이저 시술 등은 수술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한 줄 써놓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아, 예측 가능했음에도 명확히 하지 않은 건 보험사의 의무 행태이고 그로 인한 모든 애매함의 책임은 당연히 작성자인 보험사가 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거죠. 보험사가 가진 정보의 우위만큼이나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논의의 중심을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로 옮겨오는 겁니다. 합리적 기대. 네. 보험 약관은 법률가를 위한 판례집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약속의 증서입니다. 일반 가입자는 수술이라는 단어를 의학적으로,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몸에 큰 문제가 생겨서 입원하거나 돈이 많이 들 수 있는 중요한 치료를 받을 때 나를 지켜주겠지라는 포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매달 보험료를 냅니다. 맞아요. 이번 법원의 판단은 바로 그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기대를 저버린 것입니다. 라고 소비자의 시선에서 문제를 재조명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결국 보험이라는 상품의 본질은 법률적 해석 싸움이 아니라 미래의 위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사는 것인데 말이죠. 그렇죠. 그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판결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높겠습니다. 네. 보험 약관은 퍼즐 상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열어보니 이건 해당 안 됩니다라는 쪽지가 나오는 그런 상자 말이죠. 보험사는 상자를 만든 사람으로서 소비자에게 복잡한 암호가 아니라 누구나 열 수 있는 명확한 열쇠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이 바로 그 의무를 간과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세 번째 핵심입니다.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궁경부 전기 소작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절 판결, 그 견고해 보이는 논리를 파고들 세 가지 열쇠를 찾아봤는데요. 첫째, 법원이 약관에 있지도 않은 건강보험 수거라는 외부 기준에 의존했다는 점. 둘째, 수술이라는 단어를 낡은 과거의 의미에 가두어서 현대 의료기술의 발전을 외면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관의 애매함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가 져야 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외면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는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계약의 원칙을 지키고 시대의 변화를 읽으며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 이게 법 해석의 본질이어야 한다는 하나의 이야기로 귀결되죠. 오늘 제안드린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 대응하실 때 전략을 한층 더 강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외부 기준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시술 자체가 약관상 적재의 본질에 부합함을 입증하고요. 수술의 개념을 도구가 아닌 목적과 결과 중심으로 재해석하면서 약관의 모호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을 더욱 날카롭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다듬어 보시는 겁니다. 네, 좋은 정리입니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개선된 자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